내가 죽을지도 몰라,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암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의사 문창식입니다. 저는 일반외과를 전공을 했고요. 오랫동안 암을 보면서 우리 현대의학적인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통합의학을 공부를 하고 같이 합쳐서 치료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현재도 나의람원에서 환자를 보고 있고요. 우리 환자들한테 통합의학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통합의학은 자연치유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보완 대체약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의학 치료를 중심으로 두고 여기에 좀 미비한 점들을 자연치유라든지 보완 대체의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치료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여기에 또 하나의 추가를 하자면 첨단의학을 우리가 같이 치료에 접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인적인 치료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암은 참 어렵고 힘든 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암을 걸리게 되면 아무리 자신이 무슨 뛰어난 재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암에 대한 부분은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암을 제대로 치료하려고 한다면 본인들이 암을 알아야 된다. 암을 알려면은 당장에 무슨 1부터 10까지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도록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치료를 하는 의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의 전인적 치료,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 치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 방향에서 전인적인 치료를 해야 돼서 조금 더 정확한 지식을 많이 알아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치료해야 된다. 요즘에 보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치료들이 묻히는 경우가 많고, 목소리 큰 사람한테 지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의사나 환자나 다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암 중에서는 이제 어려운 암이라고 하면은 폐암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암, 췌장암, 그리고 난소암, 그리고 이제 유방암 중에서는 이제 삼중암성 유방암, 이런 암들이 상당히 어려운 암이고, 또 우리가 이제 쉬운 암이다. 가장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앓는 유방암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암은 아니고, 또 우리가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에서 빠질 정도까지 이렇게 쉬운 암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암을 저는 뭘로 말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갑상선암을 말하고 싶어요. 갑상선암은 그 자체는 쉬워요. 그런데 갑상선암을 앓고 난 후에 2차암, 3차암이 잘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 환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갑상선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그걸 조절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이제 우리 면역세포 같은 경우도 많은 에너지를 필요한 그런 세포인데, 이 갑상선 기능이 나쁘게 되면 제대로 된 면역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항상 만들어지는 암세포를 잡지를 못해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2차, 3차 이런 부분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갑상선암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환자들한테 주지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어떤 암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나는 현대약만 가지고 치료를 할 거야, 또 아니면 나는 자연치유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이 저는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방향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거. 이런 부분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정말 주시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갑상선 암은 사실은 이제 예후가 좋은 암이고 또 하나는 발견이 쉬운 암이에요. 요즘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갑상선에 대해서 초음파를 하잖아요. 1cm가 아닌 0. 몇 cm 암까지도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초음파라든지 이 진단을 하는 기술들이 발달하기 전에는 만져가지고서 발견을 했으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초음파로 해서 아주 적은 암까지 발견을 하다 보니까 이 암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레벨에서부터 수술을 할 건지 치료를 할 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암까지도 전부 수술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술도 많이 늘어나고 발견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발생률이 높아지고 수술을 빨리 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이 장기를 함부로 제거를 해버렸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주 적은 암은 경과를 볼 수 있는 암은 조금 더 경과를 보는 게 또 이런 경우 있거든요. 보는 동안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면역이 강화가 되면 아주 조그만 암들은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건 갑상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암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적은 사이즈는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면역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암은 조금 더 경과를 보는 게 갑상선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2차 암이나 3차 암이나 이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암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몰라.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요즘에는 암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다. 또 만성질환에서 보면 우리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생 가잖아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만 잘하고 나면 이 장애만 넘으면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생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오히려 암을 극복하고 나면은 더 밝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정말 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걸 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암은 그래서 벽이 아니고 장애물이고 그 다음에 이걸 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은 아파볼 만한 병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암을 앓기 전하고 앓고 난 후에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애물만 잘 넘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정말 두 세상을 멋진, 우리가 한 세상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두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표현을, 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가 불치병, 넘을 수 없는 병,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정도는 죽음을 생각하는 병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암을 극복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뭔가를 살아보고 싶다는, 지금까지 내가 돈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암에 걸리고 나면 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암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암을 극복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암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진로도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란 걸 또 깨닫고, 그래서 내 새로운 목표를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발전을 위한 것도 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암을 통해서 얻었던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내 삶, 그 다음에 암을 앓고 난 이후의 내 삶, 그래서 두 가지 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요즘에 제가 보면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암을 이제 투병하는 동안에 많은 얻은 정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알려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게 경험을 알려주면서 부수적으로 자기 자신의 직업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암을 알면서 여러 가지 본인한테 치료를 했던 의료 장비라든지 또 아니면 심신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암을 마치고 난 후에 자기가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는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암이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암은 원래 신호가 전혀 없지요.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증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암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혹이죠. 혹이기 때문에 이 혹이 뭐냐면 단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커간다는 거죠. 커가다가 옆에 있는 게 어떤 장기나 조직들을 눌렀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예방이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바로 이게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 또 아니면은 내가 운동이 부족했다. 내가 먹는 음식 습관이 뭔가가 잘못됐다.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암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환자들은 위험신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내가 암이 올 수 있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생활, 이게 암의 징후를 빨리 깨닫는 그런 방법이다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진단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디 통증이 느끼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쪽에 감각이 이상해진다거나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온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암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대개 예전에는 이런 증상이 나와서 발견을 하면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늦어서 그래서 이제 암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하게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왔다. 그런데 암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상당히 치료가 좀 더 까다롭고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암 환자가 발견될 때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면은 적극적인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 암은 이제 증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암은 우리 환자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게 많아요. 현대의학적인 치료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그러고 나면 우리 대학의 교수분들이 이제 암도 안 보이고 좋아졌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나는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암이 정말로 그렇게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끝내가지고 안 보여서 끝나는 병이라면 암은 무서운 병이 아니죠. 이게 재발하고 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누구라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1기 아니면 0기를 가지고 있는 제자리 암정도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방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방심은 방치라고 생각해요.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뭔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크는 거거든요. 쉬지 않고. 그 암이 무서운 거는 보이지 않았던 암이 다시 성장을 하고 있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 전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암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방심을 하고 나는 괜찮아 할 거야.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본단 말이에요. 통계에 보면 예를 들어서 60%라고 그래요.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 그래요. 이 암이 60%의 완치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항상 자기는 60% 속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40% 속에 들어갈 거다 생각을 잘 안 해요. 60% 속에 들어갈 거다 하고만 생각하는 환자들도 위험하고 나는 40% 속에 안 되는 쪽에 40% 속에 들어갈 거야. 이런 경우도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방심을 하거나 방치를 하거나 그래서 어떤 암에 대해서 나는 좋아질 거야를 하는
그런 과신을 해서도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이게 이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암에 대해서 우리 환자들이 모르다 보니까 대학에서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고 나서 교수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이 말이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좋아졌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 생각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암은 제가 보니까 우리 암이 일반적으로는 3년 이내에 재발률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5년, 10년이 가도 우리가 보통 5년에서 한 완치율을 본다면 한 80% 정도. 그 다음에 10년 정도에서는 한 90에서 95%. 그래 10년이 지나도 5% 정도의 재발하거나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뭐 15년 후에 이러고 오는 환자들도 종종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암은 자기 자신만은 좋아졌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금물이에요. 그리고 언제라도 재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암에서 있는 이런 남아있는 암세포들은 면역이 좋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면역이 떨어질 때는 언제라도 성장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 평생 항상 내가 암에 한번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 다시 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는 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암 환자들이 예민하잖아요.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사실은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말을 좀 하라고 말을 해요. 긍정적인. 왜냐하면 환자가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옆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히 견디기가 힘든 이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 저는 완치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완치가 됐다 그 말은 더 이상 치료 안 해도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병은 언제라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또 2차원, 3차원까지도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현대의학적인 치료만 하면은 좋아져, 아니면 자연치료만 하면 좋아져, 이런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절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현대의학적인 치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연치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치료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 치료법에 대해서 이게 권유를 하거나 또 이렇게 하도록 강요를 하는 이런 부분들, 본인 스스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암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면역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암이 잘 꿀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면역이 떨어지고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유방암만 걸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또 다른 장기에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암을 걸렸던 사람은 이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 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와가지고 암이 왔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몸 안의 환경, 이 내적 환경이라는 것, 이 환경에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는가, 해독이 잘 안 되는가, 아니면은 세포에 여러 가지 만성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염증성 질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은가 적은가, 내 주위의 환경에서 어떤 뭐 매연이 많다든지, 아니면 중금속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둔다면 또 다른 암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암, 3차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없앤다면 안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암은 나중에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또 다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정말 2차암, 3차암까지 오는 환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발견할 때 2가지, 3가지 암을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몇 달 전에도 3가지 암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술을 동시에 하는 이런 환자들도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갈수록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우리 음식 문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암에 이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이겨내는 사람, 제가 큰 특징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게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근데 어느 누구든지 그러고 싶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게 그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환자들이, 내가 한번 우리 환자들한테 저는 종종 물어봐요. 이 암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느냐 이런 말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나는 한 번도 그런 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요. 심지어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통계적으로 보면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면역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암에 대해서 보면은 잘 극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환자들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암이 나았을 때 내 미래가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상상을 해봐야 돼. 근데 이런 환자들 보면은, 암을 낳는 사람들 보면 암을 낳고 난 후에 자신의 미래 계획을 다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미래는 잘 세우는데 지금은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안 돼요. 여기에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이것을 극복을 해서 내가 미래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치료율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되고, 환자들에게 보면은 가능하면은 자기의 어떤 치료를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소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착착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상당히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이런 분들이 이제 낫게 되면은 어때요? 많은 이제 자신이 이제 경험했다고 알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자분들이 잘 낫는, 완치가 되는 분들이 말하는 부분에서 보자면 이런 분들인데, 가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이렇게 암을 극복한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죽음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병은 안 죽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대부분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해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마지막에 가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암을 걸리고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빠져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언젠가 한번 죽을 수 있어, 받아들이는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져요. 그래서 생즉사 사즉생 그렇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이 말이 정말 우리 암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그런 부분들을 느껴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지만은 종종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방향으로 한 번씩 끌고 가봐요. 그랬을 때 환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걸 유심히 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치료가 잘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산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 번 정도는 우리 환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아마 완치가 돼 있을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달려있는 거죠. 생각이. 암은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항진이 돼요.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은 항상 뭔가가 이 기분이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고, 우리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는데, 교감 신경은
항상 긴장 상태. 내가 전투를 할 수 있는, 누가 나를 쫓아와.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될 건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될 건지 이게 내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경우는 일단은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이 순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전투를 하는 상황이니까 전투에 필요한 생리 반응으로 바뀌어요. 우리 몸에서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소화 같은 것도 급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화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긴장 상태가 되면 눈이 동그래지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막 복잡한 사고가 막 일어나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생리적인 모든 반응이 외부하고 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내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쳐놓고 방심을 해요. 우리 암은 우리 몸 안에 내부에 있는 문제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하고 싸우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될 때는 암하고 관련된 면역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외부 문제는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긴장 상태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긴장 상태가 없어지니까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느냐? 몸 안에. 몸 안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적은 없어요. 그러면 내 몸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때 발견되는 게 뭐예요? 아, 내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암세포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신경을 쓰고 이걸 잡기 위한 우리 몸 안에서 면역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은 면역을 높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면역을 떨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의 사고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뭐냐면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주는 요인.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주로 항진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은 가능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도대로 잘 안 돼요. 의도대로.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어떤 심신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내가 우리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치료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앞으로 수많은 치료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첨단 치료들이 나오고 현재 또 임상을 하고 있는 이런 치료법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게 어렵고 또 내 몸 상태가 힘들더라도 이런 치료법들이 나올 때까지만 내가 잘 버티면 나올 수 있다. 기대감을 줘야 돼요. 그 기대감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제가 교육을 쭉 많이 하는데 특히 이렇게 환자들이 좀 어려워하고 지금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을 해요. 악착같이 버텨라. 그래서 그 치료법만 나오면 당신은 완치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보가 가장 정확한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질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는 거 더 이상, 그거 이상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소개해주는 의사를 찾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해요. 생각보다 환자들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암은 이제 집착이 있고, 그리고 또 암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집착과 관리에 대해서 잘 혼동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검사를 다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현대의학이라든지 통합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하고 해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때요? 관리예요. 그런데 집착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환자들 중에서 참 환자가 딱 첫 대면하는 순간에 이 선입견을 갖게 되는 환자들 중에 하나가 이게 자기 자신의 자료를 가지고 이만한 두꺼운 자료를 들고 이렇게 딱 들고 오는 환자들 참 무서워요. 이분들은 정말 이 데이터에 1, 2에도 어때요? 희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리 되면 이 수치가 1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수치가 1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몸에서 조그마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예민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게 본인은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치료가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 집착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사소한 변화에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왜? 검사를 한번 하게 되면 내일 검사를 한다고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내일 혹시라도 검사가 나쁘게 나올까 봐. 그리고 나오면은 이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보면은 정상 범위 내인데도 수치가 1, 2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막 새벽부터 쫓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치료하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집착하고 관리하고 정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하셨듯이 수치 1, 2를 가지고 절대 어떤 암에 무슨 변화가 왔다든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예민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증상, 암은 원래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수술하고 나서 몇 달 지났는데 수술한 자리가 뜨끔뜨끔해요. 그럼 이 자리에서 재발한 거 아니냐고 쫓아오는데 이거 알아두세요. 암은 정말 증상이 없어요. 오히려 아픈 경우는 암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우리 환자들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대담하게 생각을 하고 항상 암은 이렇게 증상이 없다는 것을 항상 좀 머리에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어느 정도 편차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저는 우리 환자한테 정말 바인드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인드 만들어서 관리하고 뭐 엑셀에다가 막 써가지고 하는 거 이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크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넓게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은 훨씬 더 치료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열요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암 치료에서 가장 오래된 치료라고 생각을 해야죠. 오래된 치료고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몸에 원래 열이 들어오는 것은 침입이에요. 외부에서. 자신의 몸 안에서는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환자들이 36.5도에서 37도 2부 사이의 정상 체온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난 열이 들어올 때는 우리 몸에서는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적이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가 방어를 해야죠. 방어는 뭐가 해요? 우리 면역세포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우리 몸 안에 주어졌을 때는 면역세포가 자극이 되고 면역이 향상이 돼요. 면역이 향상이 되면은 암을 억제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온열 치료는 가장 오래된 암 치료법인과 동시에 근대에 와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감염이 되고 나서 고열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막 40도 넘어가가지고 혼수에 빠질 정도의 이런 병들을 앓고 난 환자들이 깨어나 보니까 암이 없어졌더라. 이런 게 데이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인 이런 열을 가지고 치료를 했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쭉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대의학적인 치료법들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치료법들과 병행을 해가지고 해서 많은 치료율을 높이는 거고 최근에도 온열 치료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고 많은 분들이 치료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온열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방법을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국부적인 암이 있는 자리에다가 직접 열을 투입시켜야 된다. 근데 사실은 암이 있는 자리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열이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열이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심부까지 열이 들어가서 고주파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고주파를 주게 되면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정상세포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잘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가 혈액순환을 통해서 들어온 열을 떨쳐버려요. 그런데 암세포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온 열을 바깥으로 배출을 못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42도가 넘어가게 되면 암세포는 죽고 정상세포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정상을 유지를 하게 되죠. 그 원리를 가지고 치료하는 게 이제 국부적인 이제 온열 치료 방법이고요. 그거는 직접 괴사를 하는 역할을 해요.
이 들어온 열이 퍼지면서 체온을 올리기 때문에 면역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국부 온열 치료는 대부분 다 가장 큰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은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신 온열을 같이 병행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근적외선을 이용하는데, 또 고주파처럼 근적외선도 열이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근적외선을 전체적으로 몸 전체에 주게 되면 체온 상승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한 1도에서 1.5도 정도의 체온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병행을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거죠. 하나,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거, 그리고 면역을 높여서 암을 공격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가 공격할 수 있도록 면역을 높이는 방법.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신 온열, 열을 높여주게 되면 오히려 이런 통증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온열 치료는 우리 암 치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병행을 했을 때 더 도움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온열 치료는 적응증이 있어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게 피부에 어떤 병변이 있어서 이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온열 치료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화상이 있다든지 습진이라든지 이런 피부가 있다든지, 그리고 아직 수술 상처가 아직 다 나지를 않았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암이 피부로 올라와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하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몸 안에 어떤 스텐트라든지 해서 금속이 있게 되면 여기에 고주파가 닿게 되면 아주 고열이 나서 주위의 장기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모든 환자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를 이렇게 온열 치료를 할 때는 체크를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적응증에 맞는가, 그 다음에 어떤 위험 요소는 없는가, 그리고 우리 온열 치료를 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열이 나서 화상을 입는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화상 입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해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피부 병변이 있는데 그 자리에 했거나, 아니면 홈이 파인 자리에다가 들어갔을 때 열이 집착이 돼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려서 이 땀방울이 돋보기 현상이 돼가지고 국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물에나 불에 대는 화상을 일으킨다?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열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데, 열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막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뭐 감수를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되게 이제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집착을 했을 때 면역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이게 중요한 부분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암의 상태에 대해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 상황처럼 막 이렇게 수시로 뭐 몇 시간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뭐 며칠 사이에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어떤 본인이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검사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집착을 하게 되면은 판단력을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과신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의 상태, 기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치료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돼요. 또 하나는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더 많아요.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는 조금 기분이 좋다가 말아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보면 검사 데이터가 조금 좋아지면은 아주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으로 상태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좋은 것은 기껏해야 며칠이에요. 그런데 데이터가 실제 변한 것도 없는데 낮아졌다,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정말 이 기간은 길어요. 오래 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비관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보다 더 악화돼 버릴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집착하는 것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인드 만들지 말고 내 몸에 대해서 검사 데이터 정리하지 말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신감도 잃고 판단력도 잃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암 환자들이 대개 보면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이제 암이 이제 오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이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이 대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암의 진단을 딱 받고 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암에 걸렸나. 자신을 여러 가지 학대를 할 수도 있고 뭐 비혼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암 환자는 이타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사탕 하나가 있는데 옆에 있는 꼬마한테 주었어요. 꼬마한테 주었는데 맛있게 먹어요. 근데 나도 먹고 싶은데. 근데 내 욕망을 억제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쌓이게 되고 또 뭐 친척들 도와주고 뭐 자식들 뭐 하고 이래서 나중에 암에 딱 걸리고 나면 이제 뭐예요? 나는 희생하고 살았는데 나는 죄 안 짓고 하느님한테 나는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이타주의가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암세포가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반대로 가야 되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주의가 되라는 거예요. 남들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몸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 몸을 위하지 못한 삶이 암이 오도록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때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면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요. 그래서 면역이 높아져요. 제가 우리 환자들을 쭉 유심히 보면은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지 못하고 암을 앓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어떤 희생적인 일만 하는 이런 환자들 정말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되게 그런 분들이 뭐냐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해요. 이 사람한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환자는 자신이라는 게 있나? 자신은 헛개비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너 자신을 위한, 이제 남 생각하지 마라. 이타주의를 버리고 이기주의를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 말 쓰죠. 우리 환자들은 명품을 좀 가져라. 명품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멋지게 치장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남들보다 봐달라는 뜻이거든요. 나도 이제 이런 사람이다. 그때 이제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슨 뭐 여러 가지 비싼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치장을 하고 지금까지 누구한테 줬던 것을 그것을 나한테 쓰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찾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을 찾을 때 내 것 면역이 올라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봤던 환자인데 폐암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이었는데 한 40대, 50대 중간 정도 이렇게 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성격도 소심하고 말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농담을 이제 종종 하거든요. 하다 보면 그분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당신은 왜 암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친구한테 돈 3억을 빌려줬대요. 3억을 빌려줬는데 그때부터 그 돈을 못 받아가지고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끝내는 내가 암에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냐 그랬더니 그게 가장 큰 원인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당신이 나아야 될 건데 근데 당신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소심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암을 낫겠느냐 물어봤던 그 환자 답이 3억을 받으면 암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야 그러면 저 3억을 받으면 나을 것 같다 하는데 그 친구가 3억을 줄까? 그 돈을 못 받으면 안 나간다는 뜻인데 참 이런 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부분 우리 환자분들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공감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례는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 그래서 그거는 정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집착하시는 것은 안 돼요. 과감하게 버리고 그 다음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생은 길어요. 길어.
암이라는 장애물만 넘으면 내가 안 됐던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리 되면 이 과거에 벌모가 돼서 미래로 가지를 못하고 장애물을 못 넘어요. 또 이런 경우를 봤어요. 우리 환자분이 참 안타깝게 처음에 암은 걸렸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뭔가 치료를 하려고 해도 환자분이 항상 치료를 하면 마지막에 가서 저는 돈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옷도 항상 좀 허름하고 머리도 보면은 뭐 좀 단정하지 못하고 까치머리를 하고 계시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참 안타깝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하고 같이 쓰는 방에 있는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저 환자한테 왜 치료를 많이 안 해줘요? 그래서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거부를 한다. 그랬더만 원장님, 저 환자 돈 엄청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만 저 환자는 집이 세 채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안 해요? 그래 하고 그럼 한번 내가 불러서 한번 물어보겠다고. 또 환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래요. 아니 당신은 집이 세 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찰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데 왜 치료를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저는 집이 세 채가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들이 셋이 있는데 집 한 채씩 줘야 되고 아들이 일정한 지갑도 없고 그래서 놓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찰을 애들한테 생활비로 줘야 되고 내가 만약에 없게 되면은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걱정이 되고 그러니 내가 쓸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이것도 정말 어려운 케이스다. 근데 참 우리 환자분들이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어느 환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환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환자들이 와가지고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는데 안 좋아지는 원인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치료했습니까? 하는데 몰랐습니다 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몰랐다. 알았다면 이런 방향을 안 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들이 정보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에요. 알기만 했더라면 이렇게 안 왔을 건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온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좋아지고 좋은 치료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정말 이제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해서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참 안타까워서 정말 암에 대해서는 우리 환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학교 공부는 내가 발전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공부였지만 이런 암에 대한 공부는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한 공부라는 것을 이걸 좀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은 자기 자신의 결정권을 가지고 치료할 수가 있고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환자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그런 환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뭐 크게 그런 게 없는데 경제력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어서 우리가 막 비싼 약만 써가지고서 해야 된다. 암은 엄청난 병이기 때문에 비싼 약을 써야 되고 진짜 암을 치료하다 보면은 집안이 거들나고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포기를 해버린 환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암에 대한 정보를 잘 알면은 우리가 저렴하니도 여러 가지 방법을 이 방법을 비싼 걸 가지고 안 된다면 조금 더 저렴한 방법들 또 자기 자신이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환자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환자분들이 와서 많은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조언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것도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렇지만 너무 한쪽에 편중된 방향으로만 가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그 중심을 본인들이 잘 모른다면 자문을 구하세요. 저희 같은 의사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발품을 판다면은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경제력을 가지고 나는 치료를 못한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물에 대해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 아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가 쉽고 또 항상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물을 잘 안 마셔요. 저는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물을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물은 절대 우리가 밥 먹으면서 국 안에 들어있는 물, 그 다음에 어떤 녹즙을 먹는다? 녹즙 속에 들어있는 물, 그리고 식사를 막 하고 나서 먹는 물, 그거는 내가 마시는 물량이라고 치면 안 돼요. 이 먹은 음식이라든지 이걸 처리하기 위한 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은 보통 1.5에서 2리터 정도를 우리가 빈속이었을 때 먹는 물량이고 그 정도는 하루에 꼭 필요한 양이에요. 그런데 물이 그러면 왜 중요하느냐? 사실 우리가 환자들, 암 환자들이 이 세포 검사를 해봐요. 세포 검사를 하면은 탈수가 많이 돼 있어요. 우리 세포가 탈수가 되면은 어때요? 이게 세포가 쪼그라들어요. 그 다음에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이런 세포가 암으로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발생 연령이 약간은 어느 정도 50세, 60세 이 정도 돼야 암 발생이 많아지잖아요. 이러한 그렇게 발생이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분들한테서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세포 탈수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일단은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 세포 안에 이 산화물이 우리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산화물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노폐물이에요. 찌꺼기. 이런 부분들 바깥으로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게 뭘 통해서 나가야 돼요? 물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물이 별로 없어요. 물이 별로 없게 되면 이 안에 산화물이 만들어지는 산화물들이 찌꺼기가 쌓이고 그러면 이 세포는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개 그 안에 있는 DNA, 유전자가 손상을 받는다면 변이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이게 암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될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이 면역세포에서 또 탈수가 일어난다. 그럼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암세포가 생겨도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충분해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좋아지고 특히 암 환자 경우에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거든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탈수가 많이 되면 암세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이 중요한 거는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미네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미네랄들이 산성이라든지 알칼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생리적인 반응이라든지 어떤 유전자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절해 주는 게 미네랄이거든요. 그런데 미네랄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물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우리가 정수기 물보다는 생수, 약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정수기밖에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 가지 뭐 녹차를 가서 타서 녹차물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연잎차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나무차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우리 파이토케미칼들이 미네랄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가 있는 물들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물이 있어야 어때요? 해독이 돼요. 몸 안에 찌꺼기 같은 게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이게 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포 탈수가 절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세포 탈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런데 물을 그냥 물만 마시면은 세포 탈수가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탈수가 됐어? 그럼 물만 마시면 돼. 그러면 해결이 돼. 그런데 실제 세포 안의 탈수는 절대 물만 마셔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은 스스로 세포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물이 세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거는 칼륨이 우리 세포에서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가. 소금기가 바깥으로 나오고 칼륨이 몸 안으로 들어가야 생리 반응을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칼륨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알칼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칼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칼륨이 많은 음식은 되게 뭐 비트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고구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소들이고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같이 섭취를 하면
탈수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독 그리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도 막아주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써요. 물만 가지고도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암 환자들이 생각보다 물을 안 드십니다. 물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1.5에서 한 2리터 정도 하루에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정수기 물보다는 생수를 미네랄이 들어있는 생수를 마시는 게 좋고 없다면은 여러 가지 찻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 그러니까는 뭐 비타민 나무라든지 아니면 연잎이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마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알칼리수. 알칼리수를 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알칼리수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크게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칼리수는 우리가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서 물을 산성하고 알칼리로만 분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물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아니거든요. 미네랄이 아니다 보니까 혈액에만 알칼리로 바꿔줄 수 있는데 세포에서 바꿔주는 기능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칼리수보다는 이렇게 미네랄을 가지고서 조절을 하고 또 미네랄 중에서도 세포 안에 물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도는 우리가 찬물을 마시면 시원스럽고 좋잖아요. 그런데 찬물은 따신 물하고 비교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열을 떨치죠. 우리 면역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체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좋죠. 그런데 찬물을 마시게 되면 체온을 낮추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집에 외양간에 소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은 그 외양간을 고쳐놓으면은 그 다음에 소를 넣어가지고서 키웠을 때 도망을 안 가고 되잖아요. 근데 암은 어때요? 소를 잃고 나면은 그 다음은 없어요. 내 몸이 없어져 버렸는데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 그걸 정말 생각을 못 해요. 내 몸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치료도 어렵고 그런데 이 암을 놔두고서 다른 데 집착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아요.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을 뭐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내가 어떤 승진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학업을 더 해야 되고 근데 이런 환자들이 열심히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외양간에 문이 열려 있어서 도망가 버리고 나면 외양간은 서로 어디 가서 찾아서 갖다 놓던가 아니면 고쳐놓고 또 사러 사서 넣으면 되지만 암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저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 못 넘으면 아무것도 없다. 미래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최선을 먼저 다해라. 여기에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이 희생을 좀 할 수도 있고 내 주위 분들이 희생을 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그럴 때는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겨낸 다음에 당신에 대한 미래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명예도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 점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중한 상황인데 이것보다는 더 앞에 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넘지도 못하는데 고개만 쭉 내밀고 앞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환자를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넘고 봐야죠. 넘을 때까지는 다 제껴놓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우리 환자한테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가지고 소 잃고 나면 외양간도 없다. 저는 환자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암은 사실은 각 환자마다 성별별로 연령별로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통계 자료가 무슨 소양이 있느냐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암은 통계 자료에 연연하지 말란 말도 하고 통계 자료를 무시하지 말란 말도 써요. 왜냐하면 일단은 암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어느 정도의 위중한 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자료가 예를 들어서 생존율이 낮은 암이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낮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치료율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치료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너무 통계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각 편차가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내거 암은 통계상에서 아주 안 좋은 암이야. 그러면 비관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통계 자료에 연연하지 마란 말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아무리 위중한 암이라도 100% 사망률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관리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통계 자료에 또 연연하지 말란 말도 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통계 자료를 어떤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요.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암은 쉬운 암이 있고 어려운 암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아무리 쉬운 암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관리가 잘못되면 어려운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자료상에서 볼 때 어려운 암인 분들은 치료법을 아주 평소 때 관리할 때 암을 관리하고 예방할 때 필요한 치료법들이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들어왔을 때는 통계적으로 어려운 암은 치료율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치유 하는 분들은 모든 암을 통계라기보다는 관리만 가지고 따져요. 누가 이런 것을 하니까 좋더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암은 조금 더 어려운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도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역을 올리는 거, 유전자를 끄는 거,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관리하는 거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이게 암 자체를 통계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예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좋아진다. 또 이렇게 하니까 좋아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만 가지고 하면 참 위험해요. 그래서 암은 저는 그래요. 통계 자료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단지 너무 매이지 말고 너무 연연해 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허중군은 아마 암을 수술하거나 하고 나서 항암을 하는 분들이 아마 쥐가 닳도록 듣는 용어가 바로 허중구거든요. 그래서 이 허중구가 우리 환자분들은 허중구를 높여야 암이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허중구는 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러면 대학에서 허중구를 높여야 된다 하냐면요. 사실 허중구는 세균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허중구가 암세포를 공격하거나 하지는 못해요. 암세포는 NK세포하고 T세포가 관여를 해요. 허중구는 세균밖에 못 죽여요. 근데 왜 암 치료하는데 허중구가 중요하느냐? 그거는 항암을 하게 되면은 이 골수 억제가 돼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떨어질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허중구가 떨어져요. 그런데 허중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세균 감염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지금까지는 허중구가 잘 막아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허중구가 떨어지면 이런 세균 감염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장내에 많은 세균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또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이걸 허중구가 막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아내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하는 동안에 세균 감염이 되고 감염이 돼서 고열이 나고 잘못하면 폐혈증에 빠질 수 있어서 생명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항암을 하는 교수분들이나 치료하는 분들이 허중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자분들이 와서 이 말을 해요. 면역을 한번 검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리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환자분이 그래요. 아, 저 면역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검사해 보셨어요? 예, 허중구가 저는 높아요. 그런데 면역, 우리가 말하는 면역이라는 것은 암세포하고 관련된 면역을 말하는 거예요. 암을 죽일 수 있는 면역은. 근데 허중구는 암을 죽일 수 있는 면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항암을 할 때 세균 감염이 될까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허중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암에 대한 면역은 허중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중구를 높이는 치료를 이제 해요. 그러면은 허중구를 높이는 약을 되게 우리 항암을 하고 나면 예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허중구가 떨어질 때 이걸 놔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항암을 하고 나면 바로 24시간 내에 맞는 주사가 있어요. 근데 이 주사를 사실은 이제 이런 주사를 여러 번 맞게 되면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MDSC라는 골수율의 줄기세포라는 게 만들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줄기세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면역을 떨치고 그 다음에 암을 악화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맞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유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호중고가 유지가 된다면 그런 주사를 맞지 않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위험을 감수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도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당연히 맞아야 되지만 내 만약에 호중고가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된다면 예방 차원에서 내가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잘 치료하는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셔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암은 단순히 숫자 약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정상 범위에 내에 있을 때는 정상 범위 안은 그 말 그대로 정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수치가 높다 낮다 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우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하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또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성격인 사람들은 정말 안 좋거든요. 이런 분들 저는 뭔가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암 환자한테 저는 그래서 심신요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심신요법을 뭔가 하나를 해라. 뭐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명상을 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MBSR이라든지 뭐 유도심상이나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운동 겸해서 할 수 있는 요가라든지 뭐 필라테스라든지 뭐 국선들한테 많이 있거든요. 운동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또 햇빛 많이 보세요.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비타민 D도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져요. 원래 감옥에서 어때요? 죄수들한테 햇빛을 안 보여주면 그것도 학대잖아요. 그렇듯이 햇빛이란 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이 자신감을 잃거나 집착을 하는 분들이 보면 햇빛이 잘 안 나가요. 근데 햇빛에 많이 나가세요. 햇빛에 많이 나가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각하고, 또 내가 집착을 떨쳐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완치란 말은 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보자면 암에 대해서 완치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암은 우리가 3년 정도가 암이 재발이 잘 되고 하지만 5년, 10년, 근데 15년 일이 지나도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완치라는 개념을 어디까지를 완치라고 해야 될지 상당히 애매한 말이고,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기준을 대부분 다 어떤 걸 삼고 있냐면, 요즘에 우리가 의료보험을 해주잖아요. 암 환자들한테는 산정특례라 해가지고 치료비를 경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산정특례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5년이 지나면 완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의료보험에서 5년 동안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지 당신이 다 나았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산정특례가 해결이 되면 중증이 이제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이 예전에 일반인 상태로 가요. 이것을 나 이제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절대 완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지금 기한이 이렇게 지나서 또 2차, 3차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암이 완치냐 아니냐 하지만 내 몸에 또 다르게 생기는 이 암도 내 몸 안에 있는 암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나 완치가 됐어. 이제부터는 난 자유로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어떤 걸 먹어도 되고 내가 뭘 해도 이제 괜찮아.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암은 평생 관리하는 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2차 암, 3차 암이 왔을 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2차 암, 3차 암이 오면 내가 처음 왔던 암보다는 좀 더 독한 암이 온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한번 앓고 난 사람들은 2차 암, 3차 암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 완전히 나았다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또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서 평생 관리하는 병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완치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춰요. 예전에는 우리 환자들이 말하지, 암에 걸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암을 걸리느냐. 남은 정말 나는 좋은 일만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암에 왜 걸렸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남한테 가서 밝히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직자분들이 암을 가지고 치료를 하러 오셔요. 신도들이 막 문병도 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도 안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그거 보면은 뭐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뭐가 좋다고 내가 암 걸렸다고 내가 떠들고 다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성직자분들이 암에 더 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성직자분들은 이타주의에 젖어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살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 있어 암에 더 잘 걸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고개를 좀 끄덕끄덕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자랑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암이 어려운 암이잖아요. 내가 밝히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어려운 암을 치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남한테 정보를 많이 알려야 정보를 얻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제 주변에 사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암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오늘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있었다. 근데 이 암이 제법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재발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본인이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재발이 되고서 이제 이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만약에 그분이 나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암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더라면 진작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밝히지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많이 알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만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암에 대한 자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어떤 의사가 어떤 병원에서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런 회사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적은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많이 알리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분류를 하고 본인이 공부를 하는 거하고 합친다면은 이 정보를 많이 알린 것 때문에 치료에 더 도움이 되고 정말 나쁠 수도 있는 방향을 정확한 방향으로 가서 치료가 돼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감추지 마라, 알려라. 알리다 보면은 내가 후회할 일이 적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암은 자랑을 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한테 근당에서 내가 뭐 마이크에다 나 떠들고 내 암 환자입니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를 만나든가 의사를 만나든가 또 뭔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런 암이 있는데 뭐 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느냐.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어디 가서 직접 알리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사석이라도 앉아서 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야기하라는 거죠. 분위기가 됐는데도 부끄러워서 아니면은 남들이 저 암 환자야? 그 편견을 가질까 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항상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제일 우리 암 환자들 안타까운 게 방심이에요. 방심은 정말 자기 자신을 그냥 망치는 것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는 그냥 단순하게 내 생각만 가지고 행동만 가지고 관리가 아닙니다. 암에 대한 관리는 항상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검사를 하고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역에 대한 거,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주변 환경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수보다 훨씬 더 좋은 치료가 날 거고
통계 자료상 평균적인 그런 데이터보다도 훨씬 높은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의 암은 오랜 세월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을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해요. 정말 과잉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해요. 하지만 시간이 가고 어떤 재발이나 전이가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 나중에는 마음이 소홀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등한시하게 되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 이제 다 나왔어. 이제는 내가 자유스러워졌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부분들이 내 몸 안에 자리를 잡고 이게 내 생활 패턴으로 이어져 버린다면 나중에 혹시 잘 완치가 되면 괜찮지만 재발하거나 어떤 전이로서 나를 다시 괴롭힐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암은 절대 방심하지 말고 항상 관리를 하고 눈을 부릅뜨고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하는 바입니다.